가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281일 동안 이곳에서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장이고요. 오늘은 281일차 이어 말하기 시간입니다. 예,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곳에 다녀가셔서 참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어 말하기 손님으로는 예, 한국의 정보통신운동, 정보인권운동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산 증인이자 역사인 우리 진보네트워크의 장혜경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실시간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 지금 공유하기와 참가자 숫자가 무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공유하기 또 링크를 눌러서 이야기가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사실 사무실에 다른 사무실을 이용할 때 진보 네트워크의 또 더부살이도 아주 행복한 더부살이 눈치 안 보는 행복했나요? 예, 좋았어요. 예,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그 진보 네트워크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어쨌든 네트워크가 들어가니까 뭐 통신, 정보, 뭐 아니면 IT 뭐 이쪽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또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자세하게 진보 네트워크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진보넷은 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네, 그렇죠. 저희 단체가 활동하는 사람이 이제 8명인데요. 대부분은 한국의 사회 운동을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단체가 만들어진 건 1998년도인데요. 만들어진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96년 12월 26일 날 노동법하고 안기부법이 날치기 통과됐어요. 네, 그랬죠. 기억나시죠? 크리스마스 다음날 새벽에 노동법하고 안기부법이 날치기 통과가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그리고 그때 이제 통과된 노동법이 결국에는 이제 뭐 나중에는 정리해고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던 바로 그 노동법의 이제 시초였습니다. 네. 그리고 안기부법은 이제 올 초에 이제 테러방지법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제 안기부, 즉 지금의 국정원이죠.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제 부활하는 내용의 이제 법안이었는데요. 그 악법들이 통과됐을 때 많은 시민들하고 노동자들이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PC 통신을 막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채팅하고 이러고 막 놀고 있었는데 이제 노동법하고 안기부법이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PC 통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모여서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고 또 시민사회운동은 뭐 국민대책이 이제 꾸려갖고 활동을 할 텐데 그 소식을 널리 알리자. 왜냐면 삼성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소식이 언론에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PC통신이 있지 않냐. 네. 언론에게 나지 않는 이런 소식을 널리 알리자. 사회운동의 소식을 널리 알리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어요. 매일매일 글을 써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했던 일 중에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는 일이 국내 언론은 통제가 많이 됐는데 이제 인터넷은 그게 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와서 영작을 해갖고 영문 뉴스레터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연대 메시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뭘 하건 이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 외에는 언론에 잘 나지도 않고 뭐 반응도 이제 뭐 약간 이제 냉랭하달까 그랬었는데 영어로 올리니까 해외에서 막 매일매일 다 캐나다에 있는 어떤 교사인데 학생들에게 오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런 소식들도 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적으로 이렇게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사회운동이 연대하는데 이런 PC 통신이나 인터넷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구나 그런 거를 느끼고 저희가 아무래도 상설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98년도에 출범을 한 게 바로 진보넷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터넷 초창기에 그 인터넷의 필요성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 정보 소통의 그런 유의미성을 좀 느끼면서 단체가 출범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시면서 사실은 이제 단순히 이제 사회운동의 정보를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편리성과 좀 필요성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자체 안에 우리가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제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인권운동의 필요성을 또 제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관련된 활동은 어떠한 좀 활동들이 있으셨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처음에 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화 기술을 사회운동을 지원하는 데 쓰자라는 데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국가 권력이라든지 기업의 권력이라든지 자본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과연 정보화라는 어떤 기술이 우리 시민과 노동자를 위해서 쓰일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감시와 통제의 기술이 될 것이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알파고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을 하는 그런 심정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화로 인해서 이제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좀 대응을 하자라고 저희가 그런 활동도 시작을 했고 이제 그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걸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다가 저희가 이제 정보인권이라는 용어로 활동을 2000년대 초반부터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정보인권이라는 개념도 진보넷 활동을 통해서 좀 세상에 알려진 게 저희만 뭐 만들었던 건 아니고 여러 이제 다른 단체까지 포함해서 이제 활동가들 모여서 활동을 하다가 이거를 정보인권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단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부터 그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 그 정보인권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시작을 했을 때는 귀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많이 없었죠. 귀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꾸준히 그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그 목소리는 널리 알려지는 역사의 흐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저기 이제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판넬들 중에 제일 인상적인 글귀가 우리가 이긴다고 봄이었는데 저희는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면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정보인권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국가기구에서 정보인권 뭐 보고서 뭐 이런 것도 내고 또 UN 같은 데서도 요즘에 그 정보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UN 인권 최고 대표가 뭐 보고서도 내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걸 보면 저희가 이제 한국의 시민들하고 노동자들이 그 얘기를 맨 처음 제기를 했던 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한 15년 지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유엔에서도 인정되는 걸 보면 좀 고통스러운 세월이 상당히 흘러야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를 제기하는 예들 활동가분들이나 어떤 동지들 결국에 이기신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긴다고 봅니다. 사실 뭐 이제 정보인권에서 그냥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사실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그 민감성 감수성들도 높아지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알려지고 정착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생각이 더듬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예전에 아날로그 시절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종파 사건이었나요? 그때 그 그 사람들이 살인 대상으로 뽑았던 게 백화점의 그 VIP 명단을 입수를 해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그 범죄를 저질렀던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면 이 정보와 정보를 개인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새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대량화되면서 그만큼의 중요성도 커지는데 사실 아직도 이제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것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떻게 지금 개인들의 정보를 좀 독점하고 관리에 좀 악용하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좀 정부의 좀 관리 정책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면 혹시 굉장히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그 얘기를 하면은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러면 주제로 뭘로 할까요? 전자증명증 문제로 할까요? 아니면 압축해서 일단 최근에 있었던 일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이제 통신 감시 문제인데요. 올해 초에 아마 느끼신 분들 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 갑자기 이동통신사의 통신 자료 제공 내역을 조회해보세요. 막 이런 이제 페이스북에 내용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동통신사에다가 내 정보를 혹시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게 줬니? 하고 질의를 하면 이동통신사가 그거를 회신을 해주거든요. 근데 물론 처음부터 이동통신사가 물어본 데를 순순히 답했던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거는 차별연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가고 이런 거를 가입자들이 물어보면 이동통신사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누군가 해본 거예요. 이제 페이스북 이용하는 이제 민주노총에 계신 어떤 분이 이제 해봤는데 답변이 딱 왔는데 지난 1년간의 내용만 조회 결과를 보내주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경찰하고 국정원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넘어갈 만한 일이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노총에서 일하면 그게 감시를 받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사실 너무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해봤는데 그런 활동가뿐 아니라 뭐 평범한 직장인들, 뭐 국회의원, 뭐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조회가 됐고 그게 이상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사건이랑 관계가 있었다든지 내가 뭐 평소에 경찰에서 너 일로 와봐 한번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뭔가 수상합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유라도 짐작을 할 텐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자료가 조회됐는지. 그래서 그 자료를 왜 조회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보내봐야 경찰도 답을 안 해주고 국정원도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조회가 돼갖고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누가 조회를 했냐면 경찰청이 조회를 한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하는 일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일을 하는데 경찰청에서 저를 조회를 해갖고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다가 제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내 자료를 왜 가져갔냐. 그랬더니 경찰청에서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줌. 하고 답변을 보낸 거예요. 아니 왜 안 알려주지? 왜냐면 제가 뭐 잘못했으면 경찰이 진작에 오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조회를 해보고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답변을 누가 보냈나 이렇게 공문 밑을 딱 보니까 홍제동 대공분실이 있어요. 저는 그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저를 조회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이제 단체들이 모여갖고 참여연대, 뭐 인권운동 사랑방, 뭐 저희 민변, 민주노총 다 모여갖고 혹시 이런 조회 결과를 받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희에게 조회 결과를 보내주시면 저희 단체들이 같이 대응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무려 900분이 저희에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그걸 분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이유를 모르겠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뭐 평소에 경찰에 갔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모아갖고 900분 중에 500명이 모여갖고 헌법소원을 집단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5월달에 날짜도 5월 18일. 근데 빈적인 사건이 성산대사에 일어났던 날이죠. 그날 5월 18일에 여전히 국가의 폭력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 18일 날 500분이 모여서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일 중에 이제 기억나는 일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기업들과 정부가 같이 지금 벌리는 일인데요. 오늘 아침 저희 단체에서 오늘 아침에 저희 단체와 그 같이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하나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빅데이터에 대한 겁니다. 좀 장사가 된다는 그 그렇죠. 빅데이터. 요즘에 장사가 무지하게 된다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몰리고 있고. 꼬입니다, 진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기자님들도 그러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건데 왜 여기서 이런 거를 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이 빅데이터의 장밋빛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이 활성화를 하면 산업이 산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산업이 산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 이제 5월 달에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장관 회의라는 걸 하면서 빅데이터로 산업을 활성화를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뭐 서비스 산업 활성화한다 그러면서 또 빅데이터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빅데이터가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공약 중에 창조경제라고 있는데 네. 창조경제가 뭔지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요. 아직도 창조경제가 뭘 몰라요. 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표절은 했어요. 네.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거의 창조경제의 유일한 성과로 아마도 얘기될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일 겁니다. 그 빅데이터로 뭘 하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죠. 뭘 합니까? 광고를 한대요. 더 많은 광고를 보게 하겠다는 네.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광고를 보게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광고를 볼 때 광고를 보거나 이제 광고 전화를 할 거랍니다. 전화를 할 건데 광고 전화를 많이 걸어오거나 광고를 더 많은 광고를 여러분의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아니면 여러분의 페이스북 뭐 이동통신이나 뭐 여러분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네. 보게 되는 건데 그게 다 맞춤 광고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맞춤 광고는 친절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랑 관계없는 광고들 나는 자동차도 없는데 자동차 광고 볼 필요 없지 않냐. 여러분은 뚜벅이니까 신발 광고를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친절하죠. 네. 그게 이제 맞춤 광고이고 그럼 그게 빅데이터랑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이 뚜벅이라는 거를 알고 여러분에게 자동차가 없다는 걸 알아야지 맞춤 광고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신발을 좋아하면 어떤 사이즈, 발 사이즈가 뭔지 평소에 브랜드를 좋아한다면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이런 개인정보를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네. 다 개인정보를 모아서 여러분에게 친절한 광고를 내보내는 거죠. 그게 맞춤 광고고 네. 그 개인정보를 예전에는 개인정보를 모으고 싶어도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는 기술이 무지하게 발달해갖고 기술이 거의 로봇이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정보를 모아갖고 그런 당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 로봇들이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해오겠다는 거고 그 자동으로 수집해오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개인정보라는 건 우리가 직접 썼잖아요. 나 이름 뭐고 내 발 사이즈 뭐고 나는 자동차가 없고 나는 신발은 뭘 좋아해 이런 걸 내가 직접 그렇죠. 썼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의 비밀이고 그게 요즘에 최근에 발달한 기술이고 그게 로봇인 거거든요. 알파고 같은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렇죠. 정보를 수집하냐면 내가 페북에 올린 거 나는 걷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옛날엔 걷는 걸 좋아한다는 거를 기술적으로 처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요즘엔 알파고 같은 애들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이 사람 뚜벅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거든요. 그거를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처리를 할 텐데 근데 그건 제 개인 정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들을 모으는 이제 로봇들이 있고 그 로봇을 이제 기업들이 풀어놓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로봇을 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새 블로그 같은 데 글을 쓰고 오늘 나의 기분은 어때? 어디가 약간 아픈 것 같아. 그래서 기분이 쓸쓸한가 봐. 이렇게 쓰고 자잖아요. 아침에 딱 내 블로그로 가보면 밤새 다녀간 사람 10명이래요. 누굴까? 누가 내 블로그에 와서 로봇이 다녀갔군요. 막그 10번이나 글을 읽었을까? 그러고 좋아하는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걸 다 로봇인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그걸 가져가서 그 10개의 기업들이 풀어놓은 로봇이죠. 10개의 기업이 여러분의 정보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밤에 주로 글을 쓴다. 이 사람은 어딘가 아프다고 한다.
이 사람은 아프면 기분이 쓸쓸하다고 한다.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네. 그걸 파는 거예요. 이미 개인정보가 팔리고 있어요. 홈플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공익소송을 하고 있는데, 홈플러스라는 기업들 마트 있잖아요. 네. 홈플러스 마트 가면서 할인해준다 그래서 마일리지 카드 같은 그쵸. 거 만드신 분 네. 있잖아요. 그 정보가 팔렸어요. 홈플러스를 보험회사에 팔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건당이요? 건당. 얼마입니까? 건바이 건으로. 네, 건바이 건으로. 온라인 회원 정보를 보험회사가 건당 2,800원씩 받고 팔았어요. 2,800원. 2,800원씩 받고 팔아서 홈플러스가 3년 동안 개인정보 판매로만 올린 매출이 23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그 높은 가치의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로봇들이 막 긁어온 정보들을 이제 팔겠다는 거고 이미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정보인권 단체들은 그걸 왜 내 정보인데 니들이 갖다 팔아? 내가 블로그에 글을 썼지만 그거는 니들이 가져가고 맘대로 팔려는 정보는 아니었어. 그냥 그렇죠. 나는 내 네. 친구들이 와서 보길 잘했던 거야. 그거를 내가 썼다고 왜 니들이 가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령 니들이 그냥 팔고 싶다고 하면 적어도 나한테 물어는 봐야지. 네,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홈플러스 소송을 저희가 했는데 저희 민사소송이에요, 저희는. 근데 저희 말고 형사재판도 열리고 있었거든요.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 무죄, 보험사 무죄였어요. 왜? 이용자들 개인정보 갖다 파는데 이용자들한테 동의 받을 필요 없다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속이 터져갖고 내 정보가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판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를 가지고 개인정보 파는 거를 좀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보니까 창조경제를 해야겠거든요. 그리고 광고를 보게 하면은 돈들이 굉장히 많이 풀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경제를 활성화해야겠다. 기업들이 서로 돈 주고 개인정보 팔고 돈 받고 개인정보 팔고 돈 주고 개인정보 사면 이게 경제활동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그거를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한테 동의받고 개인정보 팔아 라고 하니까 정부가 이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버젓이 돼 있어요. 어쨌든 당사자에게 알리고 그렇죠.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정부가 이제 그거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규제 완화처럼. 규제 완화라고 해요. 이름이 규제 완화예요. 개인정보 보호가 개인정보 규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네. 막 요새 막 가이드라인 막 내고요. 법안 낸다고 네. 하고요. 지금 뭐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정부가 이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이 개인정보가 굉장히 산업적 가치가 있는 분야의 산업이 뭐냐면 의료산업이에요. 그래갖고 의료산업의 개인정보를 이제 동의 안 받고 팔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식으로 규제가 좀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개인정보가 팔린 게 있어요. 지금 형사재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국에 들른 모든 환자들과 병원 중에 지누스라는 업체가 쓰고 있는 그 프로그램 쓰고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 네. 병원의 정보는 IMS 헬스코리아라는 기업에게 모두 다 팔렸고요. IMS 헬스코리아가 20억 원을 주고 4,400만 명의 병원 정보와 약국 정보를 사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미국의 본사에 보내갖고 빅데이터 처리를 한 다음에 국내 제약회사에다가 재판매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70억 원을 벌었어요. 그것도 형사재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열불이 터지는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정보인권에 인기가 없다고. 예. 이 중대한 소식이 잘 안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를 여기서 한술 더 떠갖고 그거를 아예 동의를 안 받고 앞으로 이런 거 막 팔겠다고. 그러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정보를 이제 막 팔겠다고.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 열불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속이 터지겠네요. 네. 저 밤새서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기자님들 질문이 막 그런 건 거예요. 빅데이터는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좋다는 얘기만 기사에 막 썼는데 이런 부분이 있군요. 한번 쭉 이야기거리를 녹음해서 주시면은 저희가 여기서 계속 틀어드릴게요. 강남역에 사람들 엄청 많이 다니시거든요. 사실 그런가요? 왜 모르세요. 이렇게 네. 다니시는데 여러분이 약국에 가서 저기 처방전 냈던 정보 다 팔렸어요. 그거를 정부가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같이 팔자고 더 잘 그렇죠. 팔라고. 왜냐면 이 개인 정보를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돈 받고 팔고 돈 주고 이제 사오고 이제 문제는 그 개인정보가 저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 개인정보인데 자기들끼리 이제 막 팔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좀 다른 얘기인데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보통 검색을 계속 하면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검색을 하면은 그 정보가 뜨잖아요. 예를 들면 뭐 괌 여행을 가야겠다, 괌 티켓 뭐 이렇게 뭐 항공권 치면 이제 나중에 막 뜨는데 그게 항상 나는 제일 좋은 싼 가격의 그 티켓 값을 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는데요. 그 컴퓨터에도 조작을 해서 야 얘가 어쨌든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비싼 가격의 티켓을 보이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대요. 그래서 항상 여행 검색하고 그러면 호텔이라든가 티켓 검색하면 뭐 쿠키라든가 이런 거 다시 지우고 다시 검색을 하라고. 그래야 제일 싼 가격에. 지금 개인적으로 노출하셨어요. 괌 여행 가보실 생각이 있으셨나 보죠? 아니요, 저 그런 광고가 뜬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미국 땅은 안 갑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미국 땅은 안 갑니다. 예를 드신 거군요. 예를 든 거죠, 예를. 저는 주로 신발 광고가 떠요. 신발, 크록스 뜨겠네요. 크록스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정부가 이것을 더 철저하게 보호하고 해야 할 텐데, 이제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업에게 그 돈벌이 수단으로 제공할 것인가 라고 이제 좀 더 정부가 더 날뛴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정부는 이제 정보를 그렇게 기업에 판매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또 넘어서 이 국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한국의 정부들,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인을 좀 이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정보를 활용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나라를 만든다는 게 네. 민주주의잖아요. 그때 만약에 알고 있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국가는 이 개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걸 알고 있는데 국민은 저기서 나를 예를 들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정보가 굉장히 불균형하면 사실은 민주주의는 가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정보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는 언제나 국민들을 굉장히 감시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저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혹시 굉장히 불온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국가는 국민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사찰이라 그러잖아요. 미행도 하고. 그리고 원래 국가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맞서갖고 이제 시민들이 분노하고 싸우고 했던 건데 요새는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왜? 감시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요새 미행은 사람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헌법 소원한 것 중에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정부가 경찰이 누가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헌법 소원했던 사례는 2개가 있는데 희망버스라고 있었어요. 2011년에 이제 부산의 한진 중공업에서 이제 김진욱 씨가 크레인에 올라갔을 때 전국에서도 김진욱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희망버스가 조직돼서 갔잖아요. 그 희망버스를 조직한 활동가들이 있는데 경찰 너무 궁금하잖아요. 얘네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그래서 이제 수배를 때렸는데 어디 가는지 궁금하니까 요새는 저희가 이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없이는 저희가 사실은 감시를 받고 싶지 않아도 이거를 갖고 다니는 이상 저희는 족쇄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시하냐? 이동통신사에 얘기해서 이 스마트폰 위치를 추적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면은 이 전화기라는 건 그렇잖아요. 늘 통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동통신사가 경찰이 그런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주냐? 10분에 한 번씩 그 수사관의 문자 메시지를 쏴줘요. 얘 지금 종로 3가, 지금 종로 2가, 지금 종로 1가, 지금 민주노총 무슨 건물 이렇게 쏴줍니다. 그러면 수사관은 앉아서 미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미행을 하니까 사람이 쫓아오질 않아요. 그럼 모르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지국 수사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2008년도 촛불 때만 해도 그랬는데
아니 뭐 요즘에도 비슷하긴 한데 이제 집회를 저희가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집회가 있을 때 가면 이제 제가 누가 뭐 하나 해갖고 이제 정보경찰들이 사법경찰들이 중간중간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뭐하고 이런 걸 다 썼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끔 들통이 나기도 하잖아요. 너 왜 정보가 안 있고 우리 감시하는 거냐 뭐 이러고 사람들이 막 싸우고 그랬었는데 신랑이 버리고 그랬는데 요새 경찰은 그 눈에 안 보이게 본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회 장소 주변에 어차피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기지국 몇 개만 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 주변에서 우리가 집회를 한다 그러면 시청역 1번 출구에 있는 기지국, 시청역 3번 출구에 있는 기지국. 그 기지국을 하나씩 털면 누가 집회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지국 수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지국 수사에 대해서도 지금 헌법소원을 해놨는데 사실 관심들이 많지 않고 일단 이 용어가 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저희 기자회견 할 때 기자님들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소송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중에 핵심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감시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네가 어떤 집회에 갔고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다 안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의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 부분의 문제가 저희는 정보 인권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비대칭과 불균형과 또 감시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화된 사회라면은 국민이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가 가진 그런 운영되는 내용이라든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투명하게 드러나서 정부와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게 시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정반대의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심해 관계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정부나 기업이 이 정보를 활용한 권력을 어쨌든 쥐고 있는 거고 이제 계속 우리 시민사회는 그것을 이제 바꾸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 정보통신의 분야에서 이 시민적 통제는 어떻게 하면 혹시 가능할 수 있을지 좀 예. 어려우신가요? 아니 뭐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 아까 이제 국가감시가 그 있을 수 있는 시대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정보기관이 미국의 정보기관이 인터넷 전체 전 세계 인터넷을 감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갖고 되게 큰 충격을 줬거든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막 로봇,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예전에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감시하던 그런 그 어려운 국가의 어떤 감시의 비용이 이제는 그냥 저렴한 데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감시할 수 있게 되니까 이 욕망이 어디로 가냐면 전 국민의 모든 것을 감시하겠다는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누군가를 감시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건 뭐냐면 머릿속을 들여다보긴 되게 어려웠어요. 머릿속을 들여다보긴 어려운데 요새는 머릿속까지 들여다보는 시대거든요. 왜냐면은 경찰이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이제 경찰도 빅데이터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가 페이스북에 쓴 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경찰이 빅데이터 로봇으로 수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평소에 어떤 집회에는 나갔는지, 세월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수집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점점 더 국가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노리는데 시민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또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했을 때 안 좋은 면은 뭐냐면 위축이 돼요. 그런 시대구나. 그럼 나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나는 어디 가서 무슨 일 당할지도 몰라. 왜? 이 로봇이나 이렇게 긁어간 정보들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내가 페북에 올렸다가 트위터에 올렸다가 나는 삼성이 싫어요 하고 썼다가 혹시 불이익이 온 게 아닐까 하고 휙 지워요. 그래도 그 정보는 누군가 가져갔어요. 그게 이제 인터넷인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자기가 세상을 잘 처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발언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위축되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발언 안 하고 나는 내 생활만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수록 점점 더 세상은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뭔가 대응하고 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얼마 전에 되게 한때 유행했던 어딘가 뚫고 나오는 송곳 같은. 왜냐면 너무 그렇게 지금은 내가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뭐 나는 뭐 죄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 마치 올해 초에 있었던 통신자료처럼 나 평범한 직장인인데 누가 페북에서 돌려서 한번 나도 해볼까? 라고 했더니 갑자기 국정원이 나를 조회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누구나 의구심을 갖고 불쾌감을 갖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또 혹은 외면하고 이런 거는 저기 시끄러운 뭐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 남의 일이야, 나랑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래도 약간 조금씩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하나둘씩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초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진보 네트워크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인기가 없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필요한데 이건 바뀌어야 하는데 이렇게 알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보 네트워크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지금 라이브 생중계 보고 계신 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진보 네트워크 방문하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이곳이 어쨌든 저희가 삼성 직업병 문제를 이야기하는 농성장이어서요. 사실 삼성 하면 거의 뭐 최첨단 기계, 최첨단 이제 기술을 만들고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한 소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좀 빵점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하면 삼성이 이 사람들과 소통을 좀 잘할 수 있을까? 기술만 높은 소통을 할지 모르는 삼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나 아니면 휴대전화 어떤 기술이나 이 기술들이 사람을 감시하는 데 쓰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롭고 좋게 쓰이려면 사실은 그 기술을 운용하는 기업들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또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의 힘을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은 우리 노동자들의 목숨, 노동자들의 인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감시 문제에 대응을 하는데 국가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노동 감시 문제도 같이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상담이 가끔 와요. 아주 상식적인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고민들이거든요. 뭐냐면 이 개인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내 스마트폰에 회사가 갑자기 무슨 앱을 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앱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도 몰라. 잘 모르겠는데 앱을 딱 까니까 갑자기 막 동의하세요 막 뜨는 거예요. 네 주소록도 내가 볼 거고 달력도 내가 볼 거고 모두 볼 거고.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저한테 막 전화하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막 고민을 상담하시는 게 이거 깔아도 될까요? 라는 것부터 해서 이 뭐를 가져가는 걸까요? 라는 것부터 해서 근본적으로는 내 개인 폰에 이거 깔기 싫은데요. 이런 거.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 뭔가 삐딱한 그런 분들일수록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는 거는 나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회사에 대한 문제제기나 노동조합 활동 자체도 위축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동삼권이라는 거는 원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여기서 노동자는 제외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회사나 어떤 상품의 앱을 까는데 여기서 갑자기 네 달력에 접근합니다, 네 주소록에 접근합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소비자들이 화를 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은 노동자하고 노동자 아닌 시민들하고 차별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동자들도 그런 앱을 깔 때 나 하기 싫다 그러면 동의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제 제가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로 노동자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회사 앱을 깔지 않으면 어디 출장을 갔다. 그쵸. 그러면은 네가 출장에 갔다는 거를 회사가 너를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앱을 네가 안 깔았는데 네가 거기 실제로 출장 간 거 어떻게 알겠어? 너 출장비 안 줘. 이렇게 되고 네. 또 네가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앱을 깔지 않으니까 일을 못했으니까 너는 징계 이렇게 되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들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어떤 하다못해 개인정보, 어떤 권리, 심지어 목숨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네. 게 아닌가 그런 그렇죠.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시장에 나와서는 그럼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노동자가 아닌 소비자들에게는 그럼 정말 충심을 다해서 대할 것인가 저는 그것도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목숨이나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나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장에 나와서 소비자들에게도 그럴까. 지금 기업들이 제가 활동하는 분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를 깔라고 하고 뭘 동의하라고 하고 너를 위한 거라고 소비자들에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가 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시민들,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을 때 그 목소리에 얼마나 이 기업들이 또 귀를 기울이는가를 봤을 때 우리가 이 기업들이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가 그리고 이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운영해나갈 어떤 미래의 어떤 사회가 과연 우리 소비자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친화적일까 그런 거를 짐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별로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사실 이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이제 사실은 기업들이 정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오히려 노동자들을 감시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이제 다른 이제 시민사회의 개인들의 정보는 모아서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이 공개해야 될 정보는 또 공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삼성 직업병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유해한 물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 그래야 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제 같이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꼭 숨겨놓고 영업 비밀이라고 사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의 그러니까요. 비대칭적이죠. 그렇죠. 네. 제가 가끔 대응할 때 경찰을 상대하기도 하고 검찰을 상대하기도 하고 행정자치부를 상대하기도 하고 국정원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활동할 때 무서운 국정원을 상대하시죠.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 활동을 하는데 기업들은 국정원보다 더 불투명한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네. 정보가 웬만해서 나오지 않고 감추고 그렇죠. 저희 아까 홈플러스 민사소송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작년 6월에 제기했으니까 1년 됐거든요. 1년 동안 그 민사소송은 뭐냐면 아주 굉장히 심플한 민사소송이에요. 내가 홈플러스 소비자인데 왜 내 정보를 나한테 나도 모르게 돈 받고 팔았어 보험회사에 이거거든요. 1년 동안 원고 확인만 했어요. 재판에서. 왜냐면 저쪽에서 자료도 공개를 안 하고 그렇게 주장만 하는 거예요. 니들은 원고가 될 수 없다. 니들 정보를 우리는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말해줄 수 없다. 그것만 지금 1년째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형사재판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압수해 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주장하고 요청하고 그래갖고 그 검찰이 압수해 간 거랑 이제 처음으로 막 비교를 하면서 절반밖에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경찰이랑 국정원 상대할 때도 진짜 답답한 일이 굉장히 많지만 이 기업이 막상 지들이 막 팔아먹고 막 231억 원 벌고 막 이랬을 때는 그렇죠. 언제고 그거가 정보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홈플러스도 한때 삼성이 관리를 했었지요. 예, 지금은 팔았지만 어쨌든 삼성의 또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좀 씁쓸한데 예, 오늘 뭐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들 우리 시민사회에서 사실은 정말 흔하게 항상 이제 접하게 되는 문제이고 우리 일상 곳곳까지 침투해 들어온 문제인데 그만큼의 위기감이라든가 중요성은 또 못 느끼고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그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 윤여경 활동가님께서 잘 재미있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재밌었나요? 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다니 다행이에요. 네. 항상 목소리가 유쾌하셔서 전 좋아해요. 활동을 할 때 즐겁게 네. 웃으면서. 예, 그러면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또 디지털에 맞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언어로 우리 삼성이 좀 깨달을 수 있게 직업병 문제 올바르게 해결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정말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류라면 노동자들의 목숨이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깨달으시기 바래요.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거거든요. 우리가 이긴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잘못된 점을 사과하고 또 정말 진정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삼성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긴다고 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긴다고 봄. 네,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긴다 여름? 우리가 여름 뭐였죠? 우리 삼성의 닫힌 문을 여름, 삼성의 사회적 대화의 문을 이제 여름이 와서 바꿨어요. 예. 화학물질 정보를 여름, 삼성의 닫힌 문을 여름. 삼성의 닫힌 문을 여름. 예. 예, 이긴 거고 어쨌든 우리가 이길 거고 여름이기 때문에 삼성이 질 줄 모르고 계속 문을 닫아놓고 있어서 여름을 맞이하여 저희가 삼성의 닫힌 문을 여름 이렇게 그럼요, 열려야죠. 열려야 됩니다. 열려라 참깨.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또 281일차 이어 말하기 이렇게 좀 알차고 재밌는 이야기 가져봤습니다. 이어 말하기는 삼성이 대화에 나오고 올바르게 삼성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만날 때까지. 예. 자주 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주 와주시고요.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시 또 내일 또 봐요. 제발.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